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며칠 전 이 2살 아이가 사흘 동안이나 빌라에 혼자 방치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어제 국과수는 아이가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부부가 모텔에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그런 소식도 있었고,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막막하기만 하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주윤 캐스터.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죠. 징역 2년 실형 선고됐죠? 맞습니다. 2019년 말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1심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은요, 말씀해 주신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 다만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예. 혐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갈래를 나눠보면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또 사모펀드 비리, 이렇게 3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원이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혐의가 20개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13개, 12개 이렇게도 적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거는 묶어가지고 혐의를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이 20개로 봤을 때는 11개는 유죄, 그리고 9개는 무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좀 얘기를 드린 거는 조국 전 장관이 8개, 9개는 무죄로 나왔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렸고요. 네.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 입시 비리에 관여한 거는 대부분 유죄라고 한 건데요. 이제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돼 있었잖아요. 허위 인턴서를 대학 입시에 제출을 했다라거나, 또 아니면 아들 조지 워싱턴대 다녔는데 온라인 시험 대신 봐줬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 제출한 거, 이런 것들 다 좀 유죄로 봤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정경심 전 교수 부인하고 같이 공모해서 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무죄로 본 거는 충북대 로스쿨에 낼 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즉 정경심 전 교수 혼자 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 동안 범행을 반복했고, 또 재질이 불량하다,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그건 자녀 입시 관련이고,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판단했죠? 네,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2016년부터 3년 동안 다녔거든요. 6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6번 연속 받은 거죠. 예. 근데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처음에 공직 들어간 게 민정수석이었고 그게 2017년 5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이후부터 받은 장학금은 뇌물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 판단은 이건 뇌물죄는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보려면은 어떤 대가가 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딸이 받은 새학기 장학금 600만 원, 200만 원씩 3번 받은 거는 조국 전 장관이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봤고 요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부산 의료원장이 이 노한중 전 원장이었는데 이 노한중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감찰 무마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유죄. 네. 그때 2017년이었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런 비위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없던 일로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원이 표현한 걸 그대로 전해드리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무마해 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으로 같이 기소가 된 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비서관이죠. 공동 정범으로 역시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0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혐의인 사모펀드 부분은 어떻게 됐죠? 여기에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사모펀드 투자한 거랑 또 차명주식 보유한 거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하고 또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혐의를 받는데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제 부인이 혼자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는 추가로 징역 1년이 추가가 됐고요. 이제 앞서서도 이미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로 봤는데요. 자산관리인한테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있는 거 교체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증거인멸 시도를 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거는 맞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만 그거는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거 좀 강조하고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1심 선고에서 8개나 9개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이 부분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히 다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끔 된 그 일련의 과정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첫 번째 법원 판단이로군요. 자, 그다음 윤 대통령이 그 새로운 관저를 찾는 과정에 그 역술인 천공이 사전 답사를 했다. 이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죠?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번 제기가 됐었던 의혹이에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역술인 천공이 사전 답사를 했다.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관저도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군 라인에서 이제 군 계통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에다가 내용을 담았고요. 그걸 일부 언론사가 미리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출처는 같았던 거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작년 4월 1일에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이게 부승찬 전 대변인 주어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굳이 쫓아와가지고 꼭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인수위 고위 관계자랑 이 천공이 한남동의 참모총장 공간에 왔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공간 관리하는 공관장이라고 부르는데 부사관이 자신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육군 참모총장도 이 총장 공간도 당시에 관저 후보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지금 관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당시에 이제 책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러면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수염도 길고 도포 입은 사람인데 워낙에 눈에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남 전 총장이 부사관이 어떻게 나한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이제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총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추가로 육군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뭐
타고 온 차가 뭐였는지 또 누가 더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다른 인사가 확인을 해줬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은 이틀 뒤에 남 전 총장이랑 다시 한 번 또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왔던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 의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의원이라고 해요. 이제 같이 왔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전에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고 김종대 전 의원도 고발 조치를 했었잖아요. 그대로 입장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육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던 남영신 전 총장이잖아요. 예.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난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까지 확정짓지는 않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CCTV 공개하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또 법적 조치에 들어갔죠? 네, 이제 그제 고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결국 고발 조치를 했고요. 고발되는 곳은 총 3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 이제 책 쓴 사람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한 기자들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초기에 보도를 한 것이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인데 이제 이 두 곳을 같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 혐의고요. 이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직접 서울청에 가서 이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공지도 했고요. 예. 대통령실이 그간에 이제 정치인들은 몇 회 있었는데 이제 3회에 있었죠. 그런데 언론사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통령실이 공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관절을 옮긴 건데 이거를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가짜 의혹 퍼뜨린 거는 이거는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죠? 네. 당대표 후보는 9명 등록했고요. 최고위원 8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1명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는 8명이 아니라 18명이죠. 아, 예, 18명입니다. 예, 네, 참 제가 많이 착각했습니다. 출마했어요. 맞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역 중에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예전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 또 윤기만 대표 건설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천하람 전 혁신위원, 이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9명이 나왔고요. 지금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컷오프, 이제 사전 탈락을 좀 일부 시킬 거예요. 이제 서류 심사도 보고 책임당원 6,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추릴 건데요. 5일에 자격 심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자격이 되는지 서류로 좀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10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당원 여론조사 통해서 컷오프를 발표를 할 건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본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절반 이상씩 거의 지금 잘려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이고요. 지금 결선 투표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당대표 선거는요. 이제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1, 2등만 뽑아서 한 번 더 해가지고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선거 판세가 뭐 한때는 뭐 김기현 의원이 자동 그냥 당연히 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복잡해요. 네, 지금 변수가 없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강구도 정도에다가 좀 김기현 의원 대세론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도 또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새 후보로 등장을 하면서 좀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다 지금 총출동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변수가 많아지면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일종의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제 목요일부터 친윤계들이 집중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공격할 때랑 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반대쪽에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이철규, 이용, 뭐 박수영, 김정재, 뭐 장제원 이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죠. 모두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했고요. 내용을 그냥 몇 가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왜 이제 와서 윤심파리를 하느냐. 그리고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단일화할 때 자기 이익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진심이 맞느냐. 또 인수위원장 할 때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업무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어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둘이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 말은 윤심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인 이 강신업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어제 고발하기도 했어요. 작년 2월에 있었던 사고가 그거를 좀 빌미가 됐는데요. 그때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는데 단일화하기 전이었죠. 근데 유세버스에서 2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책임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총책임자가 이렇게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금 당내 선거를 앞두고 이전 투구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페어플레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있던 김영우 전 의원. 대통령실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회에서 해촉했잖아요. 네,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바로 대통령실 직속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영우 전 의원이 이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해촉을 하기 직전에 이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직 이 인수위원회, 아니 대통령직 국민통합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일부 캠프 들어가서 좀 당을 해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느냐, 뭐 방송 나가서 윤심 얘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해촉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쪽 의원들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다.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때하고 또 비슷한 그림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천하람 후보 등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 친이준석계가 전면에 좀 등장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친윤계가 있고, 근데 그 반대에서 그냥 뭐 비윤이나 반윤 이렇게만 좀 분류가 됐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친이준석계가 나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들의 일종의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는 천하람 후보가 나왔지만 또 최고위원은 허은하 의원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일종의 같이 냈는데 이기인 경기도의원, 전에 성남시 의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라인업을 짰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인터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쓰고 이제 후보들 지지하는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본인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돕던 그런 공보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묶어서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확보한 당원들이 좀 어디 갈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철수 의원한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자신들도 후보들을 만들어서 좀 표심이 몰릴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 표심이 천하람 후보에게 몰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죠?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의 광장에서 합니다. 제목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은 좀 민주당에서 좋아하지 않고 있고 국민보고대회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거는 2016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할 때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걸 비판하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민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는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네. 이제 물론 다들 필요하다라고 공감은 해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제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원래 원내 지도부는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자 이렇게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게 어제로 미뤄졌고 그리고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 예. 이제 반대 의견들은 이런 겁니다.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 이게 충분하겠느냐. 그러니까 헌재에 가서 만약에 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가지고 기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종의 다수당의 힘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즉 역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는 이제 당내 반발도 고려를 해서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한 다음에 6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절기 입춘인 오늘 낮에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뒀습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최근 출판기념회 하셨죠? 예. 사람들 많이 왔어요? 뭐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예. 어느 신문 보도에 보니까 뭐 전당대회를 하고 뭐 비슷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거쳤어요? 후원금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만 일단은 뭐 책이 그 현장에서 다 팔렸습니다.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출사표, 내가 윤상현이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한마디 하신다면. 일단은요, 제가 정치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전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 비교해 보면요, 정치가 훨씬 더 황폐화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더 분열됐습니다. 분열돼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결국 정치 때문이다. 예. 정치의 가장 큰 근간인 정당이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다. 그래서 정당을 혁신시키지 않으면은 정치나 대한민국이나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정당의 혁신에서 온다. 예. 이런 생각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정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요? 일단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요, 이 뺄셈 정치의 DNA, 이 기질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반윤 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윤심 발휘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완전히 뭐 무슨 윤심이 아니다. 뭐 또 안철수 의원한테도 윤심이 아니다. 예. 뭐 해가지고 반윤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윤 딱지 붙인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그 반윤 딱지 붙인 게 결국은 그게 정부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부 성공 못합니다. 총선 승리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뺄셈 정치의 DNA를 혁파시키자. 덧셈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당의 모습이 보면요. 하나의 그냥 전부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레민같이 줄 서 있죠. 그래서 무슨 자기의 이익만 쫓아가는 정당입니다. 이익 집단의 모습입니다.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고. 또 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원 위에 군림하고 있거든요. 공천 같은 거 보면요. 예. 이것도 잘못됐고 오히려 책임 당원이 오히려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말뿐이고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이 다 좌지우지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예. 또 뭔가 오늘도 뭐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가 1% 이기더라고요. 민당. 야, 저 이재명 대표 민당 1% 이긴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 못하고 있냐. 예. 그렇죠. 국민이. 그럼 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당보다 초격차 한번 유지해보자. 서비스 정당을 바꿔보자. 예. 이게 저의 이제 이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되면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다 통합하겠다 이거로군요. 원팀이 안 되면은 힘듭니다. 예. 사실 원팀으로 만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유승민이, 뭐 나경원이, 뭐 안철수 원팀이 돼. 말로는 다 원팀합니다. 그러나 예. 원팀의 생각이 없습니다. 윤핵관들 낙인 찍기 하고 그리고 사람 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원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올라탄 후보 원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심파리 후보 또 윤심에 기대서 얘기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판단의 주체는 결국은 책임다운 분들입니다. 책임다운 분들은 아마 이 현상을 자세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윤심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윤심은요.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지난번 어디 기자회견에선가 윤심은 없다. 윤핵관도 없다. 만약에 윤심이 있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 공약 같은 걸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도움되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윤심이라는 거는 저도 뭐 윤심을 자꾸 그러는데 윤심은 당심의 한 부분이고요. 당원들 그 많은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윤심이 있다면은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에는 사람이 최고 윤심의 목표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윤심파리하는 후보가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이런 식으로 당을 분열시키고 역대 전당 사상, 전당대회 사상 이런 식으로 당이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 마음을 끌어다가 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심파리하고 윤심 마케팅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는 윤심을 기대지 않습니다. 윤상현은 연대를 하면 당원들하고 연대한 거지. 윤당 연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윤심에 기대가지고 무슨 연대 전부 다 윤심을 끌어들이는데 대통령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 왜 자기만의 대통령을 갖다 두느냐. 예. 대통령은 당원들의 대통령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예. 완전히 윤핵관들 파리에서 윤핵관들만의 대통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뺄셈 정치를 하는 주체, 윤심파리를 하는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몇몇 이른바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위원장 해고시켜버리고 또 안철수 의원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시켜버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으면 못할 일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 윤심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총선 승리와 예. 또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윤심이라고 있겠는데요.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나서서 막 거친 표현을 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대통령한테 결국은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려고 이것을 혁신시키려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윤상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른바 예. 윤핵관을 자처하는 분들하고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윤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심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통령의 성공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정말 관여해도 너무 관여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상식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이 뭐 관여하신다 그거는 모르고 대통령도 법을 아시는 분인데요. 이게 당무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개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미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주변분들이 나서서 이제 언론을 타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네. 결국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왜 대통령을 당에서 있는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에 나가는 분이나. 예. 그렇죠? 또 대통령 윤핵관이라고 자처하는 분이나 그 주변 또 장핵관이라는 분이나 전부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익명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나경원 이것은 결국은 당의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저출산위원장 이제 해고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선대위원장 하던 분이 김영우 전 의원이 이 국민통합위원회 해촉되니까 그 다음 또 보인 반응도 그렇고 전부 다 대통령이 당신은 내 편 아니야라고 선언했는데 애써서 굳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같은 경우에 국민통합위 소속 아닙니까? 예. 직속 기관에 그건 본인이 먼저 정당 어느 캠프에 몸달면 먼저 사퇴하는 게 맞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안철수 의원이나 두 분 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 사퇴하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임을 당했을 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예.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자꾸 대통령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뭐다라고 나온 것 같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아시다시피 맨날 윤심팔이 하지 않습니까? 윤핵관 등에 얹혀서 장핵관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예. 안철수 의원께서도 윤심은 나에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안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안연대.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솔직히 따지면은 윤심을 끌어들였죠. 예. 윤안연대. 윤안연대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 똑같이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자꾸 대통령의 뜻, 대통령의 마음, 윤심, 윤희 이런 걸 올려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고요. 예. 저는 제가 무슨 윤심 끌어드립니까? 한 번도 윤심 발의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심 발의하는 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말로 예. 자기가 얼마나 자랑이 안 되면은 윤심 발의 아니야. 저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당연대다. 예, 나는 알겠습니다. 연대하면은 당원하고 하지 무슨 윤심하고 연대하냐. 예. 이거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안철수 의원께서도 윤안연대 계속 강조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또 안철수 두 사람 다 윤 대통령은 당신들을 대표로 안 밉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결국 왜 그러냐. 본인들이 자꾸
윤심을 팔고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도. 근데 그 윤심을 제일 많이 팔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한마디도 비판적인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확실히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그거는 아무도 아니다. 얘기하지 마라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해줘야 그게 공정한 경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끔 저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 직접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또 대통령 부인은 여성 의원들 초청해서 또 같이 밥 먹고 이게 전당대회를 바로 앞둔 현실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경선 개입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뭐 항상 그걸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의원들 불러서 초청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갔던 어느 의원들도 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는 일치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지만 한마디도 비판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저요? 저는 대통령 뵈면요. 솔직히 할 말 안 할 말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윤핵관식 정치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윤상현 의원 지금 뭐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이 미미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에 무소속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2016년, 2020년 계속 공천 학살당했고 또 최근까지도 제가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적인 기소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이 넓지 못했다가 이제 그게 잘 마무리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여타 후보에 대해서 한 분은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고 막 계속 원내대표 지도부에 있던 분이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지도에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인지도 조사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받으면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맨날 그거 듣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당원들한테 가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에 그 수도권 출마 공동 선언문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요.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수도권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전체 지역구가 253개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121석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49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딱 8개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텃밭에는 없고요. 또 경기도가 59석이거든요. 59개 의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지난 21대 총선에 7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7개. 52석은 야권, 현재 야권이고. 인천도 저 국민의 의석수 미래통합당 당시에 딱 텃밭 한 석이고 제가 무소속 한 석, 2석이고요. 11개 의석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 나오겠다는 분은 결국 총선 승리라는 건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한번 공동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같이 연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 민주당에서 싸워서 이길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재명 당 지도부 보세요. 전부 다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박홍근, 진성준 거기 원내 지도부도 정책의장까지 전부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수도권에 한 10명의 당 원내 지도부가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누구냐. 그게 수도권 출신 적어도 수도권 출시 아니면 당 대표는 수도권에 나와서 싸울 결기나 의지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 수도권으로 같이 나가자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간 소리다, 장재원 의원도 패륜이다, 허장성세다. 이게 바로 기득권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총선 승리 못 이깁니다.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예. 윤핵관이라고 예. 또 대통령 선거를 바란 사람이면 자기 공천이권 당선된 텃밭은 후배들 주고 수도권에 들어와서 경기를 풀자. 예.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는 연대가 가능한가요? 두 분 다 수도권인데. 안철수 의원하고는 저하고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연대 단계는 아니고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예.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안철수 윤상현은 누군가의 2등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줍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고요. 예.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그거는 이제 연대 형태고요. 아직까지 그것까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과거에요. 예.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 텃밭을 버리고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동작을에 와서 당시 민당의 정동 후보를 꺾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성동구에 있던 민당의 홍익표 의원 3선입니다. 그분이 지역구를 바꿔서 민당으로서는 가장 험지인 서초을지역. 맞아요. 박성준 의원 저희가 일은 왜 이게 우리는 없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그 맨날 윤핵관식의 정치, 그 국민이 당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예. 그 윤핵관식 정치 타파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안 하면 대통령 성공 보증 못합니다. 자, 천하람 혁신위원회 출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하람 혁신위원도 이제 순천 곡성에 있거든요. 예, 호남이죠. 예, 그래서 저도 천하람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제 후배인데 결국 그런 젊은이의 결기 정말로 저는 높이 사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당에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람도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법조인, 김기현 의원도 법조인, 그렇죠? 예. 황교안 전 대표도 법조인, 강신업 변호사도 법조인. 알겠습니다. 이게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자, 옥상 달빛이 부르는 달리기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